제가 그 성남시장을 할 때 KT 위즈 창단을 지지하고 또 지원했습니다. 제 개인 소망이라면 그냥 오늘 경기로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 어떻게? 선대 7강 외에 같이 서신 게 처음인데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뭐 맨날 같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소감이 없습니다. 특정팀 팬은 없습니다. 뭐 대전에 근무할 때는 한화, 또 대구에 근무할 때는 삼성, 광주 근무할 때는 이제 해태 기아. 지금 뭐 안타가 나온 모양인데 빨리 가서 좀 봅시다. 우리 요 정도만 하게. 여야 모두 선거대책위원회 변화와 구성의 막바지 조율이 한창입니다. 관련된 전국 소식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전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는데 본격적으로 대답 나누기 전에 여담으로 분위기 좀 띄우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KT 점퍼 입고 네네. 어제 야구장 찾았는데 두산 팬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원래 KT 팬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KT가 수원에 연고가 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 연고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고 KT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 옆에 바로 또 예전에 성남이 있고 지금은 또 경기도청이 수원에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기도 인연도 있고 본인도 이제 KT 팬이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두산 팬들이 보기엔 좀 서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옆에서 부인이 두산 어떡하지 얘기하시는 건데 뭐 정치적인 건 아니고 사실은 지금은 이제 굉장히 KT가 잘하는 것 같지만 신생 구단이거든요. 도전하는 입장이고 뭔가 새로운 거 살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신생팀이 우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했던 것 같고 아마 후보님도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도 야구 좋아하는 네. 걸로 좀 유명한데 뭐 좋아하는 팀이 있습니까? 아까 그 설명 나온 것처럼요. 네. 본래 충암고 다닐 때 야구가 있었던 학교이기 때문에 야구에 관심이 많았고 또 뭐 대학 들어가서 또 고시 공부할 때도 야구는 아주 굉장히 좋아했던 걸로 알려져 있어서 근무를 이제 검사 시절에 보면 전국 지방을 좀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방에 갈 때마다 그 지방 연고의 야구 팀을 응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광주 가면 해태고, 대구 가면 삼성이고, 부산 가면 롯데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특정 팀을 응원하는 그 유니폼보다는 코리안 시리즈 유니폼을 입고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대표팀 네. 점퍼를 입고 나갔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분위기를 좀 띄워봤으니까 또 본격적으로 대답을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전략적인 후퇴입니까? 아니면 유연성을 발휘한 겁니까? 뭐 유연성을 발휘한 거죠. 이거를 이제 언론에서는 아마 해석하기를 철회한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이제 철회는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뭐 어제 그 표현을 정확히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지금 예산 문제로 이제 당정 간에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기재부하고도 충돌도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야당도 반대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되면 50조 하겠다 하고 있어서 뭐 그럴 거 있냐. 지금 사실은 이게 정치인 간의 어떤 뭐 세력 간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들은 아니 급한 거라도 빨리 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합의가 되는 부분 먼저 하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라기보다는 이제 손실보상, 소상공인 이런 것들은 아마 야당에도 합의할 걸로 보기 때문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력이 있으면은 재난지원금 하자 이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그 실용적인 면모를 강조한 유연성을 발휘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당을 비롯해서 일각에서는 이 중요 정책인데 정부와 사전에 좀 조율 없이 성급하게 의제를 먼저 던진 것 아니냐 그게 좀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철회한 것 아니냐 이런 또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그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변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좀 이해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무리하게 고집만 하는 건 사실은 정치 지도자로서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맞지 않고 여론이 좋지 않다 하면 물러설 줄도 아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우려하는 건 이제 저는 그거죠. 이 이재명 후보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바로 이 기본 시리즈 아닙니까? 기본 소득부터 해서 기본 대출, 뭐 기본 주택 이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 자체만 가지고 지금 세수도 별로 예상보다 좋지 않고 그래서 야당의 반대가 있으니까 일시 물러선다면 실용적인 유연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1년 내내 해왔던 기본 시리즈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다시 재검토하는 거라면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큰 틀이 바뀌는 것이어서 그 부분은 좀 국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건 아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기존의 이재명 표 보편 복지의 어떤 중요한 원칙들을 후퇴하는 건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이렇게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선회한 이 배경을 놓고도 좀 다들 궁금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 예산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재원을 고려해서 이렇게 지금 현실적인 그 선회를 했다 이런 입장인데 또 일각에서는 오는 일요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화 전에 그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청와대의 그런 부담스러운 입장을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당정 간에 지금 마찰이 일어나는 거. 네. 지금 뭐 국정조사 얘기 나오고 사실은 초과 세수가 뭐 19조 정도로 아마 야당이 저희 당이 주장했던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당초에 이제 기재부 장관 부총리는 뭐 10조 정도로 했는데 근데 그게 또 쓸 데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문제는 근데 또 뭐 여당이나 아니면은 후보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재부랑 협의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약간 충돌하는 불협화음이 보이는 모습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다. 말씀처럼 또 대통령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기본소득 말씀하시는데요. 기본소득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지역, 농촌, 그다음에 분야 뭐 예를 들어서 세대로 친다면 청년, 분야로 친다면 뭐 문화예술인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많이 드는 게 뭐 우리 기초노령연금 다 주고 있잖아요. 20만 원 주다가 30만 원 주거든요. 이제 이런 형태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뭐 기본소득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전 국민 한 번에 100만 원씩 다 예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아마 뭐 순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강령에다 기본소득을 딱 넣어놨거든요. 네. 하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논의들 선거 과정에 막판에 가면 또 여야 비슷하게 갑니다. 공약은 비슷하게 가는 거라서 충분히 뭐 협의 과정이 합의가 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선 전국이 달아오르면서 그 양 후보 간의 정책 경쟁도 좀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에 이어서 지금 건강보험료 관련된 지적을 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한다는 이야기도 1주택자들이 네. 갖고 있는 고령에 이제 사실 은퇴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준비해서 한 채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고 있어서 사실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에 한한 이야기입니다만 건강보험료도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그분들이 되게 은퇴하신 분들은 직장 있는 게 아니고 지역보험 가입자이기 때문에 그 종부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전체가 올라가면 이게 소득이 높아진 걸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건보료가 엄청나게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 폭탄의 어떤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연일 내놓고 있는 것은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많은 게 부동산가 폭등이라는 국민들이 이제 불만이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가 폭등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 잘못이 아니고 정부 잘못인데 그걸로 인해서 세금을 맞는 두 번째 사실은 또 후폭풍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좀 고쳐 나가야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뭐 재산세, 종부세, 건보 체계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좀 손을 보겠다 이런 식의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저는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뭐 세금 깎아주고 보험료 깎아주겠다 하면 다 좋아하겠죠. 근데 지금 건강보험이요 3년 연속 적자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굉장히 의료에 대한 부담감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많이 냈죠. 급여생활자라든지 지상 있는 사람. 근데 더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되는 미국이나 외국에서 잘 되는 게 건강보험이거든요. 그걸 줄이면 그럼 누가 내요? 이 공공의료라든지 의료보험 체계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종부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종부세도 1년에 한 3, 4조 정도 거치는데 그게 다 지방교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이 대부분 내려가고 있어서 만약에 종부세를 폐지하게 되면 지방으로 가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역하고 이 서울 수도권의 격차가 커지는데 그걸 더 심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거 국면에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세금 깎아주겠다, 보험료 깎아주겠다는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결국 그럼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 그러면 사실은 부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시다.
있다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이 건보료, 건강보험료를 윤석열 후보가 제기한 그거 연유를 좀 찾아보니까 일단 종합부동산세도 어떻게 보면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그렇죠.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지는데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뭐 건강보험료를 비롯해서 여러 행정부담금의 지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오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봤을 때는 종합부동산 내는 사람은 극히 일부다, 소수인데 이걸 마냥 그 마치 이렇게 폭탄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종부세 내는 분이 뭐 얼마 안 되죠. 1.7% 6, 네. 70만 원 정도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건강보험 체계에서는요. 급여 생활자들이 훨씬 많이 냅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유리지갑이라 그러잖아요. 그동안 자산도 반영해 왔지만 자산 많이 가진 사람보다 급여 생활조가 의료 4대 보험은 훨씬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점점 균형을 맞춰가는 중이에요. 그 자산 있는 사람 좀 내라.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처럼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보험료 올라가는 걸 안 하겠다 그러면 그럼 결국은 총액은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급여 생활자들 더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저는 오히려 급여 생활자들은 더 줄이고 자산 소득자들은 더 늘려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강남에 있는 이제 집부자, 땅부자들이 그 불편하니까 많이 내니까 이제 그거에다가 편승하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급여 생활자들 의료보험 더 내시라 이 얘기랑 같은 말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건보료에 대해서 그 지역 가입자들 특히 이제 집을 갖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리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깎자는 게 아니고 체제를 좀 개편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 생활자들의 그러면 건보료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역 그 가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 가입자 중에서도 집 한 채 가진 분이 은퇴한 분들의 지역 가입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다음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다시 좀 검토를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무리하게 자기들 소득의 변화는 없는데 그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건보료의 일시적인 폭등 양상을 받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좀 개편할 수 있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쪽 사람 빼서 이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건보료의 부가체계니까 부가체계를 전면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좀 조정하자는 의미로 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뭐 세금을 뭐 국가 재정 걱정하시는 분들이 저는 왜 건강보험 재정 걱정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코로나 사오면서 이 적자 상황인데 결국은 제로섬이거든요. 지역 가입자하고 직장 가입자는 제로섬이에요. 만약에 자산 가진 사람이 덜 내게 되면 직장 가진 사람이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내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주장하시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국가 재정만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보험 재정도 좀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이슈가 가장 큰 화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 후보 그리고 다른 후보들까지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제시를 할 거기 때문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주제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좀 빠르게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별동대를 꾸린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뭐 항상 선거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5차까지 발표하고 그다음에 뭐 3선 이상 다 본부장하고 그러니까 170명 의원님들한테 다 이제 뭐 위원장, 뭐 본부장, 부본부장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이 너무 많아요. 다 공동 본부장, 공동 위원장, 무슨 사실은 선대위원장 너무 많다 보니까 공동이라는 얘기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네. 결제 받다 시간 끝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결제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공동인데 두 사람 받고 한 사람 안 받으면 또 그 사람이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 면이 있으면 기존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선거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시장 선거도 했고 도지사 선거도 했었잖아요. 경선도 했었고 그때 이제 손발을 맞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하는 분들은 다 물어봐야 돼요.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근데 손발을 맞춰온 분들은 척하면 척 알거든요. 아주 중요한 것만 물어보고 그럼 신속하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그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선거를 했던 그런 팀들이 좀 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아마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이른바 이재명계 의원들 그리고 경기도 뭐 정무라인이라든지 경기도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이 주축이 돼서 별동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별동대를 공식 기구 체계로 만들어서 뭐 효율적으로 한다면 뭐 문제가 없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의 이 선대위가 메모드급 선대위라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160명이 넘는 현역 의원들 다 직책을 주다 보니까 사실은 이름만 있는 선대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새롭게 선대위 내부에 또 다른 어떤 공식 조직을 만들어서 기민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체제를 만들겠다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게 별동대 이렇게 들리면
우리가 과거 2016년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보면 광흥창 팀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 또 뭐 안국동 팀이라고 있었고 광화문 팀이 있었고 매번 유력 후보에는 공식 기구 말고 별도의 비선 조직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선 조직으로 되면 안 된다는 내가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답답해서 정말 별도의 새로운 그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선대위 체제를 만드는 건 좋은데 그 공식 기구 안에 새롭게 개편하거나 흡수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별도로 만드는 건 사실 자칫 중복되거나 비선 논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아마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선대위 공식 조직으로 만들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비선으로 만들면 안 되죠. 그리고 뭐 선거를 하면요 아마 계속 조직을 만듭니다. 뭐 TF팀도 만들고 대책위도 만들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선거는 사실은 조직 만들다가 다 선거 치릅니다. 그러니까 조직 당연히 선대위 안에 조직으로 만들어야죠. 네. 이따가 뭐 국민의힘 선대위 관련된 얘기할 때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 공수를 좀 바꿔서 일단 얘기를 해보고요. 일단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당대당 통합 협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네. 당명까지 바꾼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당명도 뭐 공통 분모가 민주당이니까 네. 뭐 민주당으로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냥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합당하는 거는 이미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되던 거라서 저는 아마 지금 김의겸 의원 말씀처럼 좀 레드팀 매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모든 의원들이 다 들어와 크다 보니까 잘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항공모함처럼. 그렇다 본다 그러면 사실은 열린민주당이 그렇게 수는 많지 않지만 어찌 보면 저기 신속하게 옮길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쓴소리도 하고 아니면 또 선대위에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잘못점도 짚고 한마디로 하면 레디팀 그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 있고 이번 기회에 저는 좀 더 젊은 사람들도 내서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뀐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 달라질 것이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선대위는 그냥 기존에 있던 당 최고위원 거기에 그냥 후보만 혼자 딱 가서 앉은 거랑 비슷해요. 새로운 페이스, 뉴 페이스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좀 젊은 분, 2030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분 아니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보여주는 분들을 좀 전면에 내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안 늦었지만 이번 합당 계기로 그런 좀 계기가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얘기라서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흡수 통합이 아니라 당대당 통합 부분에 좀 주목을 했거든요. 의석수만 놓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당대당 통합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열린민주당의 주요 지도부 인사들, 주요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까?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처럼 당대당이라 그러면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뭐 공동으로 뭘 만들거든요.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뭐 후보는 제가 보기에 이미 선출돼 있으니까 다시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럼 결국 선대위 구성의 말씀처럼 좀 열린민주당에 있던 거나 이런 분들이 뭐 역할을 맡고 이렇게 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선의 최대 하도는 중도 확장이잖아요. 이렇게 열린민주당과 합당이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도 이제 아마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그래도 몇 프로라도 있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을 흡수한다는 의미에서 뭐 당대당 통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벌써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는 이 합당을 기정사실화하지 말라라고 벌써도 이제 사실 밀당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요구하는 게 있을 거고요. 이제 그게 선대위의 구성 지분일지 아니면 뭐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합당을 해서 그 열린우리당의 그 지지를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열린민주당이라는 것은 조국 사태 때 친조국 계열의 민심들이 거기 가서 따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금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왼쪽에 가 있는, 훨씬 더 진보 진영 쪽에 가깝고 친조국 성향의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열린민주당을 합당을 하게 되면 중도로의 확장 가능성을 오히려 좀 손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하고도 좀 각을 세우고 그다음에 대통령과도 좀 차별화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럼 친문이 이제 손절이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열린민주당과의 성급한 합당을 했을 경우는 친조국으로 또 경도가 돼버리면 중원에 있는 이 민주당을 과거에 찍었지만 지금은 좀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을 가져오는 데는 제가 볼 때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 부분도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최근에 얘기한 것 중에 일단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 대장동 관련해서 특검 도입을 좀 더 전향적으로 입장이 좀 선회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녹취가 있는데 녹취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가족 전체가 일종의 크리미널 패밀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께서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검찰총장, 중수과장이라는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도 그 처와 그 장모가 수많은 법망을 피해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고 피해왔는데 만약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가족 처와 그 장모와 그 가족들의 그런 국정농단은 불을 보듯이 뻔하게 예상이 가능한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법 수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만시지탄의 일입니다. 역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민주당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오늘이라도 즉각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특검의 수사 결과가 반드시 대선 이전에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대변인 지금 이야기를 좀 네. 들어보면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그러니까 다른 조건 달지 않고 특검 도입하는데 찬성을 하는데 다만 특검 수사의 범주에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더불어서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뿐만 아니라 다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 된다. 대장동과 관련된 건 다 넣어야지. 지금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 배임만 하자라고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뭐 대장동과 관련된 건 다 해야 된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건 하고 저건 빼면 그거 자체가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검찰 수사가 부족하면 이런 조건을 달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검찰 수사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끝나면 협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거 지금 뭐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물귀신 작전이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건부다. 네. 왜냐하면 대장동 관련된 거 모든 의혹 전부 하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넣고 뭘 빼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50억 클럽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50억 곽상도 의원은 수사하는 것 같은데 100억 지금 박영수 특검과 관련된 수사는 안 되고 있거든요. 제대로. 이런 거라든지 다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 당연히 들어가고 뭘 넣고 뭘 빼겠습니까? 관련된 건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현 대변인께서 잠깐 물타기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물타기 수사하자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특검은 잘 아시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고 네.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인 의혹을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을 때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도입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국정농단도 특검이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도 사실은 과거에 MB 그 사저 특검도 마찬가지고 BBK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검찰 수사가 아무리 봐도 좀 이게 꼬리 자르기 방식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본다.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되니까 특검을 만들어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조건 없이 받겠다 그러면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여야가 만나서 특검법 도입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돼요. 논의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지금 고발 사주는 뭐 말이 잠깐 안 나오고 그 부산저축은행 대출 이야기하는데 잘 아시지만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은 수사가 시작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의 자체가 없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2007년에 있었던 그 사건 수사할 때 부산저축은행 대출 그 수천 개 수백 개 중에 그때 대장동에 갔던 그 돈이 대출된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지금 집어넣으려면 기존에 했던 특검의 본래 취지처럼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 문재인 정부의 여당의 후보 이재명 후보인데 지금 공수처를 윤수처라고 부를 만큼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탈탈 털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검찰 수사가 미진한 경우를 이야기할 때 특검인데 검찰 수사 시작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물타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은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의혹이 제기되면 빨리 고소고발해서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해서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이 넣는 게 저는 상식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벌써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빼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혐의가 없는 대장동과 관련된 거 모든 거 다 하자. 네. 50억 클럽, 뭐 100억 클럽이든 저축은행 사건이든 아니 왜냐면 저축은행 사건이 2015년에 그분들이 구속됐어요. 네. 2010년 구속이 안 됐어요. 박영수 특검이 그 당시 변호인 했고 집도 사주고 했잖아요. 그런 문제 당연히 해야 되죠.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것만 하고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건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대장동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다 하자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깨끗한 거예요. 조건도 필요 없는 거고. 그 의혹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왜 그걸 자꾸- 조건을 걸면 그게 이제 물타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물타기예요. 대장동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일단 다 대장동은 하자고. 네. 수사가 빼지 진행되고 말자. 다 있고 하자. 알겠습니다. 검찰의 중간 수사 네. 발표를 본다고 했으니까 아니, 뭐가 무서워서 안 그걸 한다는 하는 거예요. 거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볼 일단- 때는 너무 네. 혐의도 아니, 나오지 않고 잠시만요, 수사가 잠시만요. 시작도 안 윤석열 되는데 후보와 관련된 건 네, 하지 말자는 알겠습니다.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자체가 조건 아니에요. 네, 대변인. 일단 그 대장동 관련된 의혹은 그동안 쭉 많이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관련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네, 이해를 네.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초기 종잣돈이 부산저축은행에서 그 대출이 돼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당시에 그것과 다른 건으로 부산저축은행 그렇죠. 부실대출 뭐 이런 수사가 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그 윤석열
후보도 물론 과는 다르지만 그 당시에 수사팀에 있었는데 이 수사팀에서 부실대출 수사를 제대로 해서 그때 어떻게 보면 씨앗을 좀 잘라냈다면 이렇게 대장동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지 않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어서 그것도 좀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그 배임과 관련된 이런 그 사안인데 사안의 본질을 놔두고 격가지를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게 물타기가 아니냐 이런 정도의 입장인 것 같다는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동의하에 그 정리를 하고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실장님한테 윤석열 후보 캠프의 전 비서실장, 비전 전략실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자 언제 떼는 겁니까? 선대위가 구성이 되어야 네. 뭐 그리고 또 역할을 제가 맡을 수 있다면 그때야 뗄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선대위는 이번 주 아마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로 다시 또 발표가 미뤄졌기 때문에 원만한 선대위 구성에 합의해서 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어떤 선대위의 멤버들이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다음 주 중에는 큰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큰 그림과 조직이 만들어지고 인선이 큰 핵심 인선들이 좀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실무적으로 가서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또 2차, 3차 또 선대위 구성을 계속 하는 것이어서 그때쯤 가야 아마 전자를 뗄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전자로 남아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자 떼는 시점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 안 해주시네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뭐 위에서부터 정리가 돼야 네.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중책 맡으시겠죠. 제가 보기엔 아마 전략기획단장, 뭐 실장 뭐 이런 거 아마 맡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조금 전까지 그쪽으로 다투시다가도 이렇게 또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정도 수준이면 예전 같으면 안 갔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 뭐 정권을 진다, 원탑이다. 뭐 하더라도 사실 후보가 원탑이고 정권을 지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나 뭐 김한길 전 대표 이런 분들이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거판에 약간 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약간 급을 낮춰서 이 정도까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엔 굴욕이라고 보이는데까지 하면서 굳이 가셔야 되느냐. 차라리 민주당이 오면 더 아마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 가신다고 하면 받아주실 생각이 그거는 뭐 제 권한은 아니겠지만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접을 안 해드리잖아요. 지금 뭐 공동으로 한다, 원톱도 아니다, 뭐 지금 정권도 없다 이러는데 네. 굳이 뭐 저 국민의힘에 가셔가지고 이유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엔 뭐 민주당에 오면 더 좋은 대접 받을 것 같아요. 현 대변인님이 생각해 주시니까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관련해서 또 녹취가 하나 있는데 녹취 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는 이재명이냐, 남머리로 움직이는 윤석열이냐의 싸움이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은 여기까지 혼자 왔는데 윤석열은 혼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리더십에서의 아리송함을 보이고 있는 게 선대위 구성을 두고도 이도저도 못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누구는 이걸 놓고 이분들을 놓고 삼김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이 떡 세 덩이를 다 먹겠다 이런 생각이신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체하죠. 뭐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뭐 중간에 문제는 있었습니다만은 선거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한길 이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그 민주당에서 대표까지 지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DJ 정부에서 장관도 하셨던가요? 그리고 또 수석도 하시고 그런 분이 그 당을 그 분들 표현대로 한 배신하고 우리 당에 합류할 때는 그 당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여러 그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국민의힘 선대위에 김종인 전 위원장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 김병준 전 위원장이 합류하는 것으로 일단 지금 그 관련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 전략상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우선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 민주당 대표를 하신 분이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비문에 이제 좌장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근데 전략가라는 또 평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중도 외연을 확장하고 탈진보층 또 호남층까지 이렇게 지지를 이제 이끌어온다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카드일 수 있는 거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실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친노의 핵심이었던 분인데 이제 친노 일부한테 이제 사실은 견제당해서 뭐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친노라고 하는 분들까지도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상징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원톱으로 모시고 김종인 위원장 지도 하에 선대위가 움직여지는 게 맞는데
그 선대위의 다른 또 어떤 라인으로 개선으로 그 친노의 소구력이 있는 김병준 위원장, 그다음에 DJ계와 그다음에 호남 쪽, 그다음에 민주당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김한길 대표를 같이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아까 뭐 박용진 의원은 체한다고 그러는데 정치는 체할 정도로 많은 분들 모셔와서 그런 통합의 어떤 정신들을 꾸리는 게 저는 전략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영세 의원이 이거 뭐 민주당을 배신했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다 배신자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아니, 윤석열 총장도 어찌 보면 검찰총장인데 그로 넘어갔죠. 지금 말씀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예전에 민주당 비대위원장 했거든요. 배신한 거예요. 김병준 의원과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처럼 지금 뭐 노무현 대통령도 했기 때문에 그럼 다 배신자 집합소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든 지금 민주당을 뭐 디스하고 싶은 생각은 알겠는데요. 정치라는 게 지금 다 그럼 스스로 좀 키워서 하세요. 지금 민주당 키운 사람들만 갖다 데려다 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 선대위도 뭐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중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구성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 추이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네, 지금 이거는 그 MBS 조사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조금 벌어졌다가 어제 나온 결과로는 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그래픽 보겠습니다. 네, 이거 역시 MBS 조사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당선 가능성과 관련된 그 그래픽이고요. 다음 그래픽 보여주십시오. 네, 이건 오자 가상 대결인데 이건 좀 여론조사 기관이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47.7%, 이재명 후보가 33.3%를 나타냈고요.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역시 당선 가능성에서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이전 여론조사 기관 조사보다 좀 높게 나타났는데 이 두 그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조사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에 지금 나온 건 아마 1%로 붙인 거는 이제 면접 조사인 것 같고 전화 뒤에 면접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ARS 조사인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이제 컨벤션 효과는 끝났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컨벤션 선출된 지 한 2주 정도 지났거든요. 보통 한 2, 3주 정도 가는데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게 얼마나 지속될 거냐라고 봤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침대 축구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자. 실수 안 하겠다는 거라서 그걸로 득점은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실점은 안 할 수는 있죠. 근데 저희들이 어쨌든 잘하면 득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면접조사와 ARS 조사가 차이가 나지만 결국은 선거 가까워질수록 붙게 돼 있습니다. 양 진영 다 모이게 돼 있기 때문에 붙을 거기 때문에 아마 침대 축구 계속하기 힘들 것 같고 최근에 보니까 아마 여기 방송 기자 클럽이든 뭐 가는 토론이든 여러 가지 토론을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뜨뜻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뭐 방송 기자 협회든 관훈 토론이든 적극 나오셔야 된다. 언제까지 침대 축구는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체적으로 평가하면 ARS 방식으로 하면 이 숨어 있는 보수표들이 많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전화 면접을 할 경우에는 이제 거의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데 저는 컨벤션 효과 저도 이제 일단 좀 약발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선대위가 정말 원만하게 가장 많은 효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분들로 선대위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침대 축구 이제 가만히 전략 비슷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지지율이 오른다고 하는 건데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4달 동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일정들이 계속 있고 그다음에 방송 인터뷰해야 되고 언론들 만나야 되고 정책 내놔야 되고요. 네. 그런 것들 하기 위한 지금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선대위 구성하느라고 지금 일주 정도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론조사 추이와 상관없이 뚜벅뚜벅 정권 교체의 어떤 열망들을 받아서 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본선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전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34명 발생했고 위중증 환자도 499명으로 여전히 많았습니다. 정부는 거점 전담병원 2곳, 감염병 전담병원 2곳을 추가로 지정해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가 시작됩니다. 학교 방역 지침도 일부 개정해 학생 동거인이 자가격리인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의 등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혼 여성 10명 중 6명이 자녀 돌봄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사 노동 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자도 37%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20% 인하한 지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이 1,700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699원, 경유는 1,522원으로 내렸지만 판매 가격은 여전히 지난 2014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검진이나 진료 과정에서 암을 다른 질병으로 오진하거나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5년 동안 접수된 암 관련 의료 불만 가운데 오진 사례가 37.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저녁 지구 그림자가 달의 대부분을 가리는 월식 현상으로 붉은 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서울에선 오후 5시 16분쯤 달이 뜰 것으로 예상되는데 달이 지구 그림자의 최대로 가려지는 시각은 오후 6시 3분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3,034명으로 어제보다 250여 명 줄기는 했지만 사흘 연속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3,011명, 해외 유입이 2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2,428명의 환자가 나와 지역 발생의 80.6%를 차지하며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밖에서도 경남 78명, 부산 76명, 충남 56명 등으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8명이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7명이 줄어서 49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다소 줄긴 했지만 정부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제시한 기준인 500명대에 여전히 근접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특히 수도권 지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2%로 80%에 육박했습니다. 서울은 80.3%를 기록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76%와 75.9%를 보였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1차 신규 접종자는 4만 4천여 명 늘었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5만 9천여 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은 1차가 82.1%, 접종 완료는 78.6%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수도권 상급병원 병원장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환자 병상을 통합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병상 확보를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확보한 병상이 최대한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총리의 수도권 의료 대응 병원장 간담회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부쩍 늘었습니다. 고령층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수도권의 병상 부족 문제가 점점 심각. 지금 우리에게 또다시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의 여정이 또 잠시 멈출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해진 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하는 일이 우선 급한 것 같습니다. 각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장비를 발빠르게 지원하면서 현재 확보 중인 병상들이 최대한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도권, 비수도권에 경계없이 중환자 병상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계획에 따라 3주간의 준비 기간과 수능이 끝난 다음 주부터 전국 유초중고의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대, 과밀학교의 경우엔 시차 등교 등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은 4분의 3 등교, 중고교는 3분의 2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 학교 가운데 약 97%가 전면 등교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혼 여성 10명 중 6명은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성이 거의 전적으로 돌봄을 책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여성의 61.7%는 코로나19로 자녀 돌봄 노동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여성의 경우 2시간 미만이 76.2%로 가장 많았지만 남성의 경우 10분 미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치료 알약인 팍스로비드를 1,000만 명분 공급한다는 계약을 현지 시각 18일 미국 정부와 체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가 올해 말 공급이 시작된다면서 국민이 치료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격도 무료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강도 높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해온 워싱턴 DC에서 다음 주부터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화가 해제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 각국은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속속 재택근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카페 등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카페 등 상점은 출입문에 아예 마스크 착용 의무구를 붙여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 다음 주 월요일 22일부터는 사무실, 식당, 상점 등 실내에선 의무화 조치는 해제되고 자율에 맡겨지게 됩니다. 시장이 코로나19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해 입원율이 낮아졌다며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 사이에는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될 때가 됐다는 반응이 있고 If we don't have to wear it inside in restaurants and it's not required, I guess I won't wear it. But yeah, I guess it's finally time. I guess people are ready to move on. 그래도 여전한 감염 우려로 계속 마스크를 쓰겠다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I almost feel naked going out without my mask. I completely feel like it's a business right to still tell people to wear their masks indoors, and I personally feel more comfortable that way. 반면에 유럽 각국은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근무 의무화 등 방역 조치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독일은 18살 이상 모든 성인에게 백신 추가 접종을 권고하고 미접종자의 외부 활동을 일부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Die Lage ist hochdramatisch und es wird jetzt sehr darauf ankommen, dass schnell gehandelt wird, dass konsequent gehandelt wird, dass besser kontrolliert wird. 벨기에 정부는 직장과 대중교통에서 시민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주 4일 재택근무 의무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정부도 가능할 경우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교육부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학별 고사를 위해 이번 주말에 21만 명, 다음 주말에 22만 명의 수험생 전국 단위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지자체, 대학 등과 협력해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각 대학의 자체 방역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대학의 응시자 유형에 따라 일반 고사장과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고사장, 격리자를 위한 격리 고사장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확진 수험생의 경우에도 대학이 비대면 면접을 활용하도록 적극 권고해 확진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뒤 처음 맞이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거리에서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지만 여전히 입시가 끝나지 않은 데다가 코로나19 상황도 걱정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홍대 앞 거리. 술집과 식당마다 사람이 몰렸습니다. 거리에서는 즉석 춤 공연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지난해 이곳 거리는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텅 비어 을씨년스러웠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1년 만에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모두 해방감을 만끽하느라 또 지금껏 힘들었던 수험 생활이 끝난 것을 자축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1년 동안 되게 고생했는데 약간 되게 홀가분하고 이따가 이 친구랑 같이 밥 먹고 노래방 간 다음에 영화 보러 갈 생각입니다. 뭔가 홀가분하기도 하고 한편은 또 되게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잘 이제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 상인들도 지난해를 떠올리면 격세지감. 완만하지만 매출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1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 확실히 좀 더 나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냥 점차 회복되면서 일상을 되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남아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매일 3,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논술 등 수시 전형들이 남아있어 마냥 마음 놓고 놀 수도 없습니다. 제가 실기를 해가지고 전형이 남아있어서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방역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정부와 지자체들은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수능 이후 모임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지난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특별 방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번화가와 44개 대학교 주변 음식점 등이 그 대상입니다.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상태로 많은 모임을 가질 우려가 있어 특별 방역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능 뒤 해방감을 만끽하기 좋은 때지만 여전히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 등의 가격을 뜻하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13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10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8.9% 폭등한 112.21로 집계됐습니다.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은 하락했지만 축산물이 18% 급등하면서 농림수산품 전체로는 2.6% 상승했습니다. 특히 석탄과 석유 제품이 90% 가까이 올랐고 화학 제품과 제1차 금속 제품도 폭등해 공산품 전체는 15.4%나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20% 인하한 지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이 1,700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을 보면 어제 기준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699원, 경유는 1,522원, LPG 부탄은 1,040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최근 국제유가가 일부 하락했다며 국내 휘발유 값이 더욱 안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코로나19 연쇄 감염 직전 단체로 저녁 모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회식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인 10명을 훌쩍 넘긴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다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부근에 있는 고급 고깃집. 지난 4일 저녁 시간대에 방문 명단을 보니 605호라고 적힌 예약자 이름이 눈에 띕니다. 함께 적힌 예약 인원은 무려 22명입니다. 성함을 안 내고 중앙지검은 호실을 하신 거죠? 알고 보니 605호는 경제범죄 형사부,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를 총괄하는 부장검사실 호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장검사 주도로 수사팀이 단체 회동을 한 건데 취재 결과 예약 인원 가운데 16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10명까지인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훌쩍 넘겨 방을 2개 잡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모인 겁니다. 방 2개, 20명 안 오고 8분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더구나 전담 수사팀장으로 대장동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김태훈 4차장 검사 역시 당시 회식 장소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고기를 먹은 다음 날 수사팀 내부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고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와 수사관 등 모두 7명이 감염됐습니다. 연쇄 감염 직전에 있었던 단체 회식이 감염 확산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회식이 부적절했던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별도 방에서 식사했고 방역당국의 조사와 후속 조치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위를 떠나 불찰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각 방에 들어간 건 10명 미만이었으니 크게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애초 20명 넘게 모이려고 한 데다 이른바 방 쪼개기까지 한 만큼 해이한 방역 의식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이렇게 대장동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 직후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선 당시 저녁 자리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전담 수사팀장부터 주임검사까지 줄줄이 자리를 비우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수사, 결과적으로 큰 치명타가 됐습니다. 이어서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장동 수사팀원 7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자 서울중앙지검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별도로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발생 초기 16명 쪼개기 회식에 관한 수사팀의 해명은 책임 회피나 은폐에 가까웠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초 식당 2군데를 예약하려다가 실패해 어쩔 수 없이 한 곳을 잡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거는 뭐예요? 12, 13? 이건 룸 번호예요? 룸 번호. 이정수 지검장에겐 애초 10명 미만만 모였다고 축소 보고했다가 들통이 나자 이 지검장이 크게 화를 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은 정부 지침상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사적 모임 제한 수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나눠 앉는 것과 상관없이 정해진 인원을 넘어 함께 모이는 것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역학조사에서 방역수칙 위반 지적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역학조사와 방역수칙 위반은 별도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후 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사항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22명 예약하고 16명 정도 와서 방 2개 나눠 앉았다. 이렇게 해서 10명, 한 방에 10명이 안 됐음에도 이런 경우에는 위법 의혹으로 보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수사팀 회식은 김만배, 남욱 두 핵심 피의자의 구속 당일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영장 기각과 남욱 변호사 석방 등으로 휘청이던 수사에 성과가 나자 회포를 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수사팀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어렵게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들은 사흘 동안 조사도 못했습니다. 주임 부장검사도 확진돼 50회 동안 자리를 비웠고 수사팀장인 차장검사도 격리한다고 사흘 휴가를 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핵심 인물들의 구속 만료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환이 임박했다던 곽상도 전 의원은 이제 막 강제 수사를 받기 시작했고 성남시 윗선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검찰에서 조사받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곧 김만배, 남욱 2명을 기소하며 1차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검찰이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연구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일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과 여가부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위원회에게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 기관에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하고 김 차관은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서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입주를 못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달 아파트 미입주 사유 가운데 잔금 대출 미확보 응답 비율이 34%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달 대비 7.4%포인트가 늘었고 이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2017년 6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간 단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1월부터는 잔금 대출도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른바 DSR 산정에 포함되는 만큼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수분양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국내 기업에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10년 만에 처음 방한해서 양국 현안을 논의하는데요. 미중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물론 군수물자 첨단화의 핵심인 반도체.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재료를 들고 중요성을 역설할 정도로 반도체 패권은 지구촌 패권과도 직결돼서 미국과 중국 간의 다툼은 전 방위적입니다. Chips like the one I have here,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So look, we nee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today, not repair the one of yesterday. 우리 반도체 기업은 미중 간의 다툼에 사실상 샌드위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격차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업계 최초로 초미세 공정을 하는
극자외선 기술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 기술 관련 장비를 독점 생산 중인 네덜란드 기업 대표와 만나 한국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급을동이 국내 기업으로 튀는 양상입니다. 로이터통신은 SK하이닉스가 극자외선 장비 등으로 중국 우시의 D램 반도체 공장을 첨단화하려는 계획이 미국의 제동으로 자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군의 현대화에 쓰일 수 있는 최첨단 반도체 개발에 동맹국의 기술 활용을 저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시 공장에서 D램 칩 절반을 생산 중인 하이닉스는 관련 장비의 국내 도입 자체가 아직 극초기라며 중국 우시 공장 운영에 문제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설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최근 인텔이 중국의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생산을 늘리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직접 제조하기 위한 중국과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저지하려는 미국 간의 이러한 패권 경쟁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10년 만에 처음 방한해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 참석해 반도체 등의 공급망과 철강 관세 등의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 주요 인사들과도 잇따라 만납니다. 특히 미 대표는 통상 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과도 면담할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8일 내년 2월로 예정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실제 외교적 보이콧 결정을 내릴 경우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종전선언 등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으려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타이완이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자국을 대표하는 공관을 공식 개관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리투아니아 주재 대만 대표부가 18일 공식 운영을 시작한다며 현재 라트비아 주재 타이완 공관 책임자인 에릭 황이 대표부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타이완 외교 공관이 신설된 것은 18년 만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타이완은 양도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한 부분이라고 반박하며 리투아니아 측의 잘못된 결정을 즉각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법원이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의 문서를 사내에 나눠준 기업에 배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사카 고등법원은 현지 대형 부동산 업체 후지주택이 사내에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의 문서를 배포한 데 대해 직장에 차별적 언동이 발생할 온상을 회사 스스로 만들었다며 배포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이 회사에서 일하다 차별 대우에 항의하며 소송을 제기한 제일동포 여성에 대해 1심보다 높은 132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사측에 명했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질병인 암 완치의 관건은 빠르고 정확한 진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관련 의료 불만 가운데 오진 사례가 38%나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30대 주부 A씨는 몇 해 전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난소암 종양 표지자 수치가 표준치보다 8배나 높게 나왔던 겁니다. 악성 종양 같다는 말에 큰 병원을 찾아가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큰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검진센터에 다시 가서 한 번 더 검사를 했을 때 정상 수치가 나와서 그쪽도 되게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관련 의료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가운데 이런 오진 사례가 37.8%에 달했습니다. A씨처럼 건강검진에서 암으로 잘못 판정한 사례는 22.1%, 몸이 아파서 스스로 병원을 찾아온 환자에게 오진한 경우도 62.6%나 됐습니다.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오진한 사례도 문제지만 그 반대의 경우 피해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131개 오진 사례 가운데 병원 책임이 인정된 건 78건이었는데 이 중 치료 시기를 놓쳐 암의 병기까지 달라진 환자가 태반이었습니다. 유방암이었어요. 시일이 이게 지나다 보니까 전이까지 온 거예요. 림프절 전이가 와서 3기까지 갔었거든요. 오진 원인별로는 추가 검사 미시행, 영상 판독 오류가 가장 많았습니다. 소송을 해도 보상받기 힘든 의료 분쟁, 137이 소비자 상담 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국제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꿔주는 불법 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14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서울, 경기, 대전 등 전국의 모텔을 돌며 방에 중계기를 설치해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중국 전화금융 사기 일당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또 금융기관인 것처럼 속여 대출을 권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모두 55명에게 17억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경기도 수원 이목동에서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벗어나 인도에 설치된 전기 공급 시설인 지상 개폐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 900여 세대와 주변 가로등이 30분 정도 정전되고 도로 신호등도 멈춰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오리지널 내한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배우 리샤르 샤리스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Well, we feel really lucky and fortunate to be able to come back here on tour in Korea. It's a real privilege to be here and hit the stage for the first time in 10 months. 작품 속에서 그랭고아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I'm portraying the character of Gringoire, which is the poet, the storyteller. I'm the only character who has one step in the show and one step outside as an observer. So I sing a lot of really beautiful songs, just like all my colleagues. 2005년 서울 첫 공연에서 그랭고아로 역할을 처음 맡은 이후로 17년째 그랭고아로로 무대에 오르고 계시고요. 한국과도 참 특별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 한국 그리고 한국 관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Every time I'm coming back, it's always like coming back home in a way, and it's like I said earlier, it's such a privilege to have that sort of connection with the audience. It's a really great example. It's a new way to live with new restrictions, just like this. You know, like we will have to deal with that for a long time. And Korean has been setting a great example that even the theatrical industry can still work under these special conditions. 지금까지 노트르담 드 파리 공연으로 1150회 이상 무대에 올라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우신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배우님께 있어서 노트르담 드 파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Well, this show means everything to me. You know, as an artist, when you have the chance to join that sort of production, you never know if it's gonna like stays and in time and become that bigger, larger than life production. 노트르담 드 파리 관객에게 던지는 주제 메시지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I think it's the power of love. Ultimately, sometimes love is coming from people that you would not expect to receive love from. That's the case from Esmeralda receiving love and not seeing it, but from Quasimodo, the purest form of love, which is unconditional.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We're all humans, and we all experimented like a jealousy, the feeling of revenge, or trying to follow your dreams, or trying to defend a cause and everything. Those are universal
feelings or vibes that everyone in the world can relate to. 배우님께서 가장 좀 소개해주고 싶은 넘버가 있을까요? Il est venu le temps des cathédrales, le monde est entré dans un nouveau millénaire. L'homme a voulu monter vers les étoiles, écrire son histoire dans le verre ou dans la pierre.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to all the Korean people who were there 17 years ago. Everything started there. I'm always back to this point because without your support and love, you came to see us. We had 30 shows back then in 2005, and the commotion you created around this show build the bridge between Asia and Europe and Canada. So it opened a gate. I'm so touched to receive message from people who went to see the show back then and are coming back now. They got families, they bring their kids to see the show, and this is why we're doing this job, is to share our dream, to create some dreams in the audience, and it all started here. So I will be forever grateful for your support and love. 네. 노트르담 드 파리 오리지널 내한 공연 여러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7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7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연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까 미세먼지도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와 일부 남부지방 곳곳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으니까요.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중부지방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오후부터는 구름이 걷히고 서서히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광주가 18도, 부산은 20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이 더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고 온화하겠지만 일요일 밤부터는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일요일 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이후 다음 주에는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주 중반까지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5시 16분부터는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부분 월식이 나타나겠는데요. 한낮에는 이렇게 포근해도 또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금세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부분 월식을 구경하러 가신다면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